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기다렸던 경제지표 CPI는 물가 수준 높게 나왔지만 시장의 예상에는 부합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증시에 부담이 됐던 건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더 고조가 됐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국제 유가도 중요했고 소비자 물가 지표, CPI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도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라클이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반도체주는 왜 이렇게 내리는 것인지 그리고 오라클이 호실적을 낸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오늘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3대 지수 일제히 약세로 흘러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87% 빠지면서 5만 선 밑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내렸습니다. 2% 가까운 약세를 보였고 S&P 500도 1.62% 하락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는데 국제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WTI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90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거래가 됐고요. 브렌트유도 2.46% 오르면서 93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다양한 이슈들은 어떤 거였는지 저와 지금부터 마켓 무버 이슈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추가 압박을 내놓으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군의 아파트 헬기가 격추된 이후에 미국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강경한 발언을 재차 추가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 이란은 협상할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오늘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장에 형성됐던 휴전과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중동 긴장은 다시 한번 고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가 쪽으로 어떻게 반응이 나왔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 전날까지 일부 형성이 됐었던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 다시 한번 커졌고요.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WTI가 90달러를 재돌파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증시 상승의 전제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의 안정이었는데요. 이 WTI 9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재부각이 됐습니다. 반도체와 AI 중심의 고밸류 성장주에 대해서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재료가 됐습니다. 시장의 해석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전쟁 뉴스가 새로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가가 90달러를 넘었다. 이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결국 중동 뉴스 자체보다는 시장이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를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 오늘 시장이 기다렸던 건 CPI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유가가 90달러를 재돌파했다는 부분에 더 크게 반응을 한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기다렸던 가장 큰 경제지표 CPI였습니다. 결과는 예상에 부합을 했지만 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5월 CPI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4.2% 상승했는데 2023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5%가 올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결국 헤드라인 물가는 높은 수준이긴 했는데 예상보다 더 뜨거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전년 대비 2.9% 상승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0.2%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2% 오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시장의 예상치는 0.3%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크게 둔화하면서 4월 상승률보다도 낮았습니다. 결국 물가 쇼크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시장이 원한 거는 결국 안심할 수 있는 물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는 하락을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CPI가 4.2%, 근원 CPI가 2.9% 올랐죠. 하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는 크게 상회를 한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전 해소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최근 증시의 또 다른 상승 배경이었던 이 AI와 반도체 중심 종목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대됐다고 봤고요. 물가 둔화를 확인하기보다는 차익 실현 욕구가 더 강하게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해석입니다. 이번 CPI가 왜 중요했을까요? 결국 물가가 얼마나 나쁜가 보다는 연준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판단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내렸다는 거고요. 금리 부담이 장기화될 거란 우려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정리를 해본다면 CPI 예상에 부합했지만 시장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물가 둔화보다도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 주목한 하루였습니다.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만나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와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물가가 어느 정도로 높게 나왔을까? 그리고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에 상장할 스페이스X의 이 공모가 그리고 이날 상승 탄력이 궁금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의 IPO를 기다리고 계실 거고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을 또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장의 분위기는 이러한 오늘의 분위기는 아마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기대를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숨 고르기 그리고 숨죽여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이스X IPO까지 M7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은 횡보 구간을 계속해서 지나갈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간밤에 3.7% 이상 하락했습니다. 뚜렷한 악재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5%대 하락 나왔고요. 애플은 지금까지 이 거래일 동안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간밤 시장에서는 0.35%의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브로드컴 5%대 하락세, AMD 4.8%대 하락세, 인텔은 1% 가깝게 하락세, 퀄컴도 7% 가깝게 하락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하락했느냐를 보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이 눈에 띄고요. 오라클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정규장에서도 2%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팔란티어도 1.4%대 그리고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메타 2%, 아마존도 2.5%대 하락 나왔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2.5%대 하락이 나왔지만 긍정적인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물류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운송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아마존이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매출이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우려가 나왔습니다. 다만 좀 중요한 건 아마존까지 함께 내렸다라는 부분이고요.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8%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불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소비재 그리고 방어주 쪽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월마트 1.4%대 상승세, 코스트코가 1.5%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부 다 내렸고 방어주 중심으로 약간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좀 아쉬운 장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으로는 슈마컵입니다. 많은 또 서학개미 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업이기도 한데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슈마컴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알파벳이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이 이 증자를 발표한 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증자를 발표할까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왜 필요할까요? 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뭐 반도체를 살 돈이 필요한데 요즘 반도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돈을 안 빌리고 사업을 확대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돈을 빌려서라도 사업을 확대할까요?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그리고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빌리고 있습니다. 슈마컴은 이렇게 유상증자를 선택을 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쓰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실적이 확대되는 기업들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락이 나왔는데 28%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은 AI 내러티브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방증하는 그러한 또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의 이사가 이 자사주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락장 속에서도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을 아주 강력하게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주가가 숨을 고를 때 이렇게 이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했다는 투자 의견이 나왔고요. 일단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로빈후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가 좀 꺾이는 상황 속에서도 로빈후드의 주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를 선택한 기업, 로빈후드의 주가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볼 법하고요. 세 번째 기업입니다. 스타벅스인데요. 스타벅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사업의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안에서 계속해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이미 지분을 매각을 했죠.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업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핵심 시장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스타벅스가 현금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1.3%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특징주는 정규장의 흐름이었고요. 오라클이 드디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라클은 실적 발표 이전부터 사실 많은 투자사들이 오라클은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실적을 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매출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 기준으로 했을 때 EPS의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4% 이상의 성장 탄력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폭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의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47% 이상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AI 수혜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인프라 매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93%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잔여 수주의 경우에는 6,38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363% 이상 성장했습니다. 잔여 수주는 사실 많은 투자사들이 기대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라클의 수주 절반은 오픈 AI 관련 수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AI를 위해서 앞으로 투자를 위해서 4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은 겁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할까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고요. 앞서서 저희 또 특징주로 슈마컴 만나보고 왔는데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뭔가 주가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사실 이 정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
1%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지금 6.6% 현재가입니다. 시간의 거래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뚝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00달러 위에서 그래도 거래를 마감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7% 가깝게 하락하면서 187달러 선까지 훅 빠진 흐름을 여러분들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무엇보다 AI 쪽으로 투자 심리 자체가 스페이스X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또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오라클과 같은 기업들, 뭐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들 팔아서 결국에는 스페이스X IPO에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주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주의 주가 흐름은 이전보다는 좀 약해진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자금 조달 소식까지 좀 겹치면서 주가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명드립니다만은 AI 내러티브는 여전히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주가의 반등 그리고 주가 조정은 여러분들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정리 한마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투자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밸런스지의 제목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밸런스는 오늘 메인 뉴스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또 흔들렸다. 그리고 이 문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It's all about cheap stocks, inflation and Trump.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는 반도체, 물가, 그리고 트럼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다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반도체, 물가, 트럼프. 이 세 가지 변수로 계속해서 시장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물가는 해결이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요일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반도체의 주가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수요일장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발표도 있었고요. 오늘 중동 리스크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오라클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는 시장 상황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셨나요? 네, 계속 얘기 드렸던 대로입니다. 원투데이 주식할 거 아니잖아요. 네. 평생 주식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평생의 교훈으로 여기십시오. 시장이 저렇게 과열됐을 때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화를 불러일으키는가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예를 들어 LG전자도 고점에서 한 며칠 사이에 70% 이상 손실 본 사람 많을 거예요. 정기예금을 끝까지 지키려다가 그거를 뜯어가지고 투자를 했더니만 정기예금에 그냥 있었던 게 낫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뭐 몇 년 사이에 가장 뜨거운 과열권에서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손을 댈 때는 리스크 테이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인한테 콩나물을 사는데 콩나물이 썩은 콩나물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고 산다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아, 네. 콩나물이 신선할 때 싼 값에 사려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과열돼 있고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월가 시그널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독일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투자를 유치한 기업 뉴라 로보틱스인데요. 이 빅테크를 등에 업고 미국과 중국이 독식하고 있는 로봇 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선택한 AI 로봇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뉴라 로보틱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지금 로보틱스가 굉장히 큰 주제가 되고 있죠. 뭐 물론 제가 타이밍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장밋빛 전망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휘둘리지 말고 타이밍을 스스로 재야 됩니다. 그건 항상 명심하시고 지금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계속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나올 것이고 장밋빛 전망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뉴스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 선택한 것이라고 나왔지만 제가 일부러 아마존에서 집중을 했지만 아마존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테슬라의 주가도 지금 어디 목매고 있습니까? 더 이상 자동차 판매량, 사이버 트럭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옵티머스 로봇 빨리 가정에 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대차 그룹이 왜 갑자기 떴죠? 현대차가 뭐 투싼이 많이 팔렸나요, 갑자기? 아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피지컬 AI 대명사로 떠올랐죠. 네. LG전자는 왜 갔나요?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로보스타라는 산업용 로봇 회사를 인수했었고 로보티즈에 지분을 또 투자했었고 그리고 젠슨왕의 장녀가 방문했죠. 근데 왜 장녀가 젠슨왕의 장녀이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합니다만 젠슨왕의 장녀는 뭐를 맡고 있는 사람인가요? 엔비디아에서 로보틱스 사업부문 장을 맡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현대차그룹, LG그룹, 엔비디아, 지금 여러 그 테슬라까지 이런 유수의 기업들이 전부 다 로봇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죠. 아마존, 퀄컴, 테터, 보시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전부 다 로보틱스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지컬 AI가 발현될 수 있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지만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은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이죠. 세계적으로 로봇에 대한 주가도 많이 지금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제 또 독일의 어떤 로봇 기업에 다들 주목을 해서 저렇게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기다리시고 있는 스페이스 X라던가 그다음에 엔트로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보시면은 돈 많은 기업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 관련주로 얽혀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세대 로봇 플랫폼으로 유망한 지금 유망주들에 대한 투자는 저런 그 돈이 많고 선관이 있는 기업들이 놓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뉴라 로보틱스에 좀 투자한 글로벌 기업들을 보니까 그 면면이 좀 상당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피지컬 AI 혁명에 관련해서 이 아마존이 어떤 시선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얘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마존은 정말 그 대단한 회사죠. 처음에 서점으로 시작을 해서 더 이상 우리는 아마존을 서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존에 네. 들어가면 진짜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고요. 근데 아마존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아마존 웹 서비스로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네. 구글도 그리고 애플도
지금 아마존의 지금 그 웹 서비스의 점유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을 한 데다가 이제는 피지컬 AI 시장까지 선점을 하려고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죠. 네. 자, 바로 피지컬 AI죠. 젠슨 왕이 그렇게 강조를 했던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는 많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다 씁니다. 거의 다 모든 사람이 다 쓸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분도 8, 90대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한 번쯤 다 써보셨죠. 근데 지금 이제 안 써본 것은 저렇게 가정에서 로봇을 쓰는 것은 아직 굉장히 초상류층 아니면 얼리 어댑터 아니면 지금 경험해 본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래에는 저렇게 로봇도 마치 챗GPT나 제미나이처럼 그냥 옆에 두고 그 생활하는 그 장면들이 아주 흔한 지금 장면이 되지 않을까. 이미 지금 아마존은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피지컬 AI 혁명으로 이제 나온 게 5가지 카테고리에서 좀 가장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저기 나와 있네요. 지능형 로봇, 자율물류, 스마트 팩토리, 헬스케어, 연구 혁신에서 피지컬 AI 혁명 네. 일어난다고 해서 뭐 저렇게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저런 장면들이 뭐 일어날까 싶지만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뭐 이제 저도 이제 빨리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된 것처럼 왜 계속 저도 막 너무 생소합니다, 사실은. 네. 저도 너무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것 같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늙었구나 맨날 그 생각을 하는데 저런 장면이 전혀 생소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데이비드 레거 지금 그 뉴라 로보틱스 설립장 CEO가 코멘트를 한 게 있네요. 충분한 비전과 엔지니어링 인재, 실행 속도가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에서도 차세대 AI 리더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인재 풀, 비전을 자랑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로보틱스의 투자에 관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미국, 유럽, 중국이 이제 콕 집어가지고 표시가 돼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네, 지금 사상 최고치의 글로벌 로보틱스 투자 558억 달러가 나와 있네요. 점점 늘어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를 말을 했지만 테슬라도 결국 피지컬 AI에서 터지지 못하면 지금 스페이스X가 상장한 지금 이 상황에서 완전히 포커싱을 뺏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열심히 더 피지컬 AI에 투자를 할 테고 테슬라를 비롯하여 그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있죠. 너도 나도 이제 다 투자를 할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 저렇게 앞서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뭐 계속해서 경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독일도 정교함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일본과 독일의 자동차를 비교할 때 항상 정교함 그리고 굉장히 성능 좋은 이런 자동차 얘기를 했잖아요. 자동차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 영화에서 자꾸 범블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트랜스포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갑자기 득세하면서 올라갑니다. 그 이유가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 부품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을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로봇 회사 부품 회사로 변할 수가 있는데 독일, 일본이 그런 강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로봇 회사도 독일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항마로 유럽에 있는 독일 기업이 좀 급부상을 했다는 이야기고 아마존이 이렇게 4가지의 투자 관점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역시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시너지 저게 있죠.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클라우드와 에이전틱 AI를 또 결합해서 그러니까 로봇이 그냥 명령만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다 제어를 하는 저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빅데이터들을 끌어다 쓸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시너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투자 관점을 갖고 있는 아마존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차트 통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존의 주가도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들이 다 조금 별 볼 일이 없어요, 사실. 네.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하여 메모리 반도체 업들이 득세를 하는 동안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은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지금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지금 쌍봉을 찍고 내려와가지고 자, 지금 다시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횡보를 하면서 갭하락과 갭상승이 왔다 갔다 하던 구간으로 들어서 버렸거든요. 지금 일단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위아래로 심해지게 되죠. 자,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을 보이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아마존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사면은
급락을 하니까 욕을 여기다 하게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지금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와 있는데 테크니컬적으로는 셀 의견이에요. 차트는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리고 아마존에 대한 어떤 저런 비전 있는 막 로보틱스가 막 이루어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뉴스 자꾸 접하다 보니까 손이 매도의 차트에다가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매수가. 그럼 완전 역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골치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첫 출발부터 꼬이기 시작하면은 무리를 하게 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판단했던 거랑 완전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절대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아마존은 지금 차트상으로는 매수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초에 벌어놨던 상승분을 일단 다 까먹어서 거의 이번 연도 6개월 동안 상승률은 거의 보합인 상태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습니다. 뭐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다소 부진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역시나 뭐 로봇 관련 기업으로의 시그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보티즈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LG전자가 로보스타라는 산업용 로봇 회사를 인수했고 로보티즈에 지분 투자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 로보티즈의 그 로봇들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기 마곡이라는 데 가면 거기 LG그룹의 단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네네. 깨끗한 동네 있어요. 거기 식물원도 있고 큰. 근데 거기에 보면 로보티즈의 그 로봇들이 지금 그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실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실증을 하고 있어서 얼마 뒤에는 금방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로보티즈를 또 택한 것은 지금 LG그룹이랑 현대차그룹의 대형주들이 지금 코스피의 약세를 보이면서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이 약간 틈새 시장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대안으로 지금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틈새 시장에서의 대안으로 우리 시장에서는 로보티즈의 시그널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빠르게 만나보시죠. 자, 엔비디아와 세레브라스의 대결 구조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주하는 엔비디아를 겨냥한 이 세레브라스의 도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경쟁 구도를 딱 만들어 지금 왔네요. 세레브라스의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뭐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같지 않나요? 애송이가 나와가지고 챔피언 보고 야, 너 한 주거리도 안 돼.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네. 애송이가 그렇게 클지 안 클지 모르죠. 근데 이게 왜 다시 불거졌냐면 세레브라스 CEO분이 이름이 브루노세요. 네. 근데 그분이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이걸 또 불을 붙이셨어요. 아.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예전에 인텔이 몰락할 때랑 똑같다 지금. 인텔이 핸드폰 나오면서 망했잖아요. CPU 시장, PC 시장의 강자에다가 모바일이 나오면서 인텔이 모바일 시장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락을 갔다가 지금 겨우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칩의 어떤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 학습에만 몰입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게 만약에 에이전틱 AI 시장이나 이쪽으로 펼쳐지게 되면은 우리 같은 기업이 장악을 할 수가 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고 완전 자극을 했습니다. 젠스당 회장이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저기가 차이가 있죠. 미세한 칩들을 선을 많이 그어가지고 여기 한 칩에서 해결하는 게 엔비디아의 어떤 구조라면 얘는 아예 이걸 탈피해서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 한 동네, 이 한 마을에서 여러 집들이 촘촘히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 동네를 다 나눠버렸어. 동네에 딱 한 집씩밖에 없는 거예요. 한 동네에 한 집씩만 해가지고 큰 동네를 만드는 이런 전략으로 해가지고 복잡한 연결이 없으니까 통신 오버헤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레브라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론과 실시간 서비스에 최적화돼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나 봐요. 이건 어떤 네, 내용인가요? 아까 말한 거예요. 지금 데이터 학습에만 엔비디아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미 시장은 추론과 실시간 AI, 에이전틱 AI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저렇게 몰입되어 있다가 마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텔이 PC, CPU 시장의 왕자로서 계속 그냥 머물러 있다가 모바일 시대가 왔는데도 변화하고 있지 않다가 완전히 뒤쳐져 버렸다.
그래서 20년을 잃어버렸는데 엔비디아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엄청난 도발을 지금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세레브라스의 CEO가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도발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과연 이 AI 경쟁 구도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월가 시그널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증시가 얼마나 올랐나 하고 기대를 하고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특히나 이번 주 오늘은 얼마나 내렸을까 하고 우려를 가지고 아침 또 주식창을 보게 되는 그런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톰 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이스X의 IPO를 앞두고 기술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상장 후에는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톰 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인 펀드스트렛의 톰 리가 최근 기술주 조정을 스페이스X IPO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기술주를 매도하면서 시장이 압박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며 기업 가치는 약 1조 7,5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S&P 500 정보기술 업종은 약 9% 하락했습니다. 다만 톰 리는 스페이스X IPO 수요가 이미 공모 물량의 4배를 넘어섰고 상장 이후에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나스닥 100과 러셀 2000 편입 시 추가 자금 유입도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스페이스X가 IPO 되고 난 이후에 기술주가 반등을 하면 정말 좋겠는데 실제로 기술주가 만약에 다시 한번 하락하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카오스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흐름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투자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후파이낸스는 오늘 이 뉴스를 메인 뉴스로 내걸었는데요. 물가 이 압력의 확산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CPI는 안도할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지난해 대비 4.2%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지만 근원 CPI의 월간 상승률은 0.2%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물가 압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아니라며 연준이 안도할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근원 물가가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어 경계감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것은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물가 이슈는 한숨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실적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라클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다고 해서 투자자들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라클은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오히려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오라클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과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매출은 지난해 대비 21% 증가한 19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조정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93% 급증하며 AI 수요 확대 수혜를 이어갔습니다. 잔여 수주 역시 6,38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만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를 위해 200억 달러 규모 증자를 포함한 총 400억 달러 조달 자금 계획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부각되며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제 한국 증시가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다시 한번 오라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락세로 또다시 출발을 할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AI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 IPO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픈 AI의 IPO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월가에서는 큰 화두이기도 합니다. 1년 내에 IPO를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픈 AI가 차세대 AI 모델 5.6을 출시하는 가운데 향후 1년 내에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샘 울트먼 CEO는 최근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1년 내 상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5.6 모델은 GPT 5.5보다 의미 있는 성능 개선을 이룬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AI가 스스로 더 뛰어난 AI를 만드는 재기적 자기 개선, RSI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상장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자금 수요는 상장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픈 AI가 스페이스X 엔트로픽과 함께 AI IPO 열풍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IPO 시장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오히려 증권사들의 주가를 함께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들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거대 IPO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는 사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거나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가 나온 쪽은 대부분 기술주였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모건 스탠리가 굉장히 유의미한 리포트를 냈는데요. 코카콜라가 지금 시장에서 최선호주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코카콜라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비슷한 쪽에 있는 TJ 맥스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밤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확대되고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모건 스탠리가 코카콜라를 소비자 업종 내 최선호 종목으로 재차 선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코카콜라가 경쟁사보다 높은 유기적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나 프리미엄 우유 브랜드 페어라이프의 성장세가 실적 확대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혔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89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9%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탄산 음료 사업 확대와 브랜드 경쟁력이 장기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이제 코카콜라 같은 방어주의 시대가 될까요? 여러분들 함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조우진 대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기업은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두산 에너리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 원자력 학회가 일본이 이제 엄청난 원전 붐을 꾀고 있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그러면은 요 뉴스는 나온 건가요? 예, 미국 원자력 학회가 발표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원자력 학회 발표했는데 네. 그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세계 최대한 14개 원전을 갖다가 일본이 추가로 이제 짓는다라는 맥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이제 새롭게 원전을 짓는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요 내용 좀 자세하게 풀어가 보시죠.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말미암아서 일본도 사실 많은 사람이 죽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원전 가동을 중단했었습니다. 그렇게 탈원전의 사실은 선봉 국가가 일본이었는데 저희 코너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친원전 국가로 탈바꿈하면서 원전 재가동을 갖다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마저 이제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으로 돌아섰다. 이 말은 결국은 더 이상 원전을 갖다 우리가 깊이 혐오 시설로 염두에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 원자력 학회가 일본이 기존에 했던 원전, 그다음에 새로운 걸 포함해서 총 14개의 원자로를 새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결국 일본이 그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전력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8%에 불과한데 그렇게 된다면 2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점도 결국은 일본이 친원전으로 돌아서게 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수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이제 선택한 부분을 함께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친원전 가야 할 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미 뭐 설명은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뭐 탈원전 같은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가야 할 예. 길이 돼버린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이제는 사실 원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기로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희박해진 것도 있고, 두 번째 무엇이면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것이 원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원전을 가동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사실 후쿠시마 원전을 갖다가 운영했던 도쿄전력에 있던 관료주의 행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이전부터 사실은 많은 원전이란 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다룬 원전의 핵 분열을 갖춰 생긴 에너지를 갖다가 터빈을 돌리고 거기 터빈에서 생긴 어떤 발전을 하는 이런 크게 개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엄청난 핵 분열이 임계점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생긴 문제인데, 지금 원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임계점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은 핵 분열 자체를 자동으로 줄이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도 그걸 갖다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택하지 않아서 생긴 관료주의 행태. 그러니까 기술적인 과학적인 장치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채용을 해서 제대로 가동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자동차로 친다면 엄청나게 가속을 하고 있는데 일정 이상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알고리즘을 원자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 원자로가 갖고 있는 거를 후쿠시마 원전이 도쿄전력이 채용을 해서 제대로 돌렸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인식을 하게 되면서 두 번째는 이제 AI 때문에 생긴 전력난. 이 전력난에 대해서 효과적인 이제 그 발전 수단이 없거든요. 원전 외에는. 그러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원전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일본마저 사실은 이제 올해 초에 일본이 세계 최대의 원자로를 할 수 있는 해당 원자로를 가동 시작을 했어요. 8.2기가와트니까 엄청난 규모이죠. 이런 맥락에서 일본마저 이제 탈원전, 친원전 돌아섰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나라 그 정책 당국자들과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같이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좀 정리를 해보고 왔고,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결국 전력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전력난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면 제 얘기를 또 이제 그 원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들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신재생 에너지가 있지 않느냐, 원전은 참 위험하고 많은 사람들 인명 피해를 끼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태양광도 있고 풍력 발전도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로 그런 염려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아리백이라고 해서, 아리백은 사실 민간 단체가 그 제정한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나 어떤 국가기관이 한 것이 아니고 어쨌건 아리백에 대한 대세가 있는데 아리백을 갖다가 쓰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특히 유럽에 수출을 할 때 좀 난관이 있죠. 아리백을 채우지 않으면. 이런 문제점인데 신재생 에너지를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원전을 갖다가 계속 주장하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거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이 들어갑니다.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무엇이냐? 태양광 발전의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구름이 끼면 밤이 되면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난의 가장 큰 문제가 일으킨 요소가 무엇이냐면 AI 데이터 센터 때문인데 AI 데이터 센터가 구름이 끼면 이용할 수 없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면 이건 사실은 대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사실은 반도체나 이런 거를 호남으로 이전하면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호남에 신재생 에너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면이 좋지만 근본적으로 전력 발전이라는 건 항구적으로 상시적이어야 되는데 구름이 끼면 쓸 수가 없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쓸 수 없다면 이건 사실 항구적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그 원자력 발전이 대안으로 떠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문제는 이제 핵폐기물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또 다른 이제 그 반론이 야, 핵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어떤 반론이 있어요. 근데 그 점도 중요하긴 한데 예컨대 핵폐기물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미국이 해결할 수 있는가? 프랑스 해결할 수 있는가? 일본이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은 해결할 주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때문에 원자력 자체가 사실은 산업이 쇠퇴했거든요. 그러면 쇠퇴인데 누가 거기서 연구를 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대안이 아니고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 아니면 프랑스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드리냐? 우리가 엄청난 난관인데 이 난관을 우리가 헤쳐나간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부가 우리나라가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이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고 주식 투자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사용 핵폐기물까지 우리나라가 획기적으로 대안을 갖다가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못지않은 또 다른 신수정 사업을 갖게 된다. 결국 핵폐기물이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된 것을 때문에 우리가 원전을 갖다 기피할 것이냐 핵폐기물 갖다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이 분야 갖다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뉴스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이제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어떤 부분을 가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전 세계가 사실 문재인 정부가 사실 그런 어떤 모순된 행태를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하면서 두산그룹이 안 좋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유럽의 원전을 수주하게다 나섰죠. 그러면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호의적으로 보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세계적인 기조에서 원전 1번까지 친원전을 돌아섰다면 이 탈원전을 해야겠다고 주장하신 많은 분들이 입장이 이제 바뀌어야 이 과거에 갖고 있던 시각에서 새로운 정보를 갖다 그분들이 받아들이셔서 더 이상은 우리나라 국가가 탈원전이 아닌 친원전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스스로가 우리나라 원전에 사실은 새로운 어떤 원전을 짓게 되고 그런 것들 갖다가 알게 되면 우리가 세계 원전을 갖다 수주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디딤돌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희 콘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의 롤스로이스를 통해서 체코 원전과 영국의 SMR을 진출하게 됐어요. 그러면 전 세계 원전을 갖다 진출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발목을 잡힌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탈원전 때문에 발목을 잡힌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과 주가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는 미국의 원자력 학회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일본이 40년간 최대 14개 원자로를 신규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뉴스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러니까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제 원전 자체가 AI 시대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새로운 어떤 흐름인데 이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한국 기업들 경쟁력이 있고 지금은 주가 사실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캐나다 CTV라는 방송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이제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또 추가로 어떤 이제 그 인센티브를 제시했는지 갖다가 강훈식 비서실장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를 되게 자주 가지고 오세요? 예, 예. 또 사실은 이게 이제 막바지 이렇거든요. 이 CPSP 사업이 우리와 독일 사이에서 이제 자웅을 겨루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결과 나올 것입니다. 결과 나오는데 이 결과 나올 때 맨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설령
우리가 수주에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엄청난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수험생이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득점 못 받을지라도 수험생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이제 배워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수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를 가지고 오신다. 이 부분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주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예,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CTV에 나가서 우리가 원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캐나다 CPSP를 한국이 수주하게 된다면 이번에 분명 조건을 달았습니다. CPSP를 수주하게 된다면 캐나다의 수소 생태계를 우리가 건설해주겠다. 그 건설해주는 주체는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또 수소에 엄청난 또 이제 그 강점을 갖고 있고 에너지와 자본을 많이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독일의 폭스바겐이 이제 이번에 CPSP에 뛰어드니까 현대차도 그 캐나다에다가 현지에다가 뭔가를 갖다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처음부터 정세정은 캐나다에다가 그 뭔가 자동차를 짓는다는 것은 수지 타산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발을 뺐어요. 발을 빼니까 대신 수소 생태계를 갖다 우리가 건설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폭스바겐이 발을 뺐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수지 타산 안 맞아 폭스바겐이 발을 뺐으니까 이 와중에 결국 정의선 회장의 그 시각은 맞았다. 그러니까 캐나다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짓는 건 수지 타산 안 맞으니까 대신 정부에서 또 하나오션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는 수소 사업을 갖다 건설해주겠다고는 얘기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강훈식 비서실장에 봉식화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CPSP에 우리가 수주하게 된다면 캐나다에다가 일자리도 창출해주면서 투자도 막대한 투자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이 기자회견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만나보고 왔고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의 당근은입니다. 이게 뭐 수소 생태계를 이제 구축해 주는 게 한국의 당근일까요? 예. 당근이고 이 수소 생태계를 갖다가 구축해주는 사업을 비버 프로젝트라고 이제 명명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국 캐나다에다가 약 3조 2천억 엄청난 규모이죠. 3조 2천억을 갖다 수소 생태계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갖다 1,000개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캐나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목면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캐나다랑 이제 트럼프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가 이제 과격한 어떤 그 워딩으로 말하면서 사이가 안 좋은데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캐나다의 경제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경제 안 좋다 보니까 캐나다 정부는 이번 CPSP 60조짜리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 경제에 뭔가 보탬이 되는 식으로 우리가 그 선회하겠다는 것이 분명한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우리가 캐나다에다 무려 3조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일자리, 1,000개 육박한 일자리를 창출해야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캐나다의 절실하고 절박한 현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60조에 100조 원을 쓴다인데 예.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업 가치보다 돈을 더 쓰면 의미가 있느냐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결국 CPSP 사업은 그 원자력 잠수함 12척을 갖다 건조를 하는 건데 12척 건조하는데 아마도 그 이걸 갖다 잠수함 건조할 수 있는 그 기업은 하나오션도 있고 HD 현대중공업도 있습니다. 근데 두 기업이 각자 이제 그 비딩에 참여하면 출혈 경쟁이 있을까봐 지난 정부에서 이미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주체가 되고 옆에서 이제 HD 현대중공업 보조하는 사업으로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12척에서 만약 우리가 12척을 다 수주한다면 아마도 8척은 이제 그 하나오션이 가져가고 4척은 이제 그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12척에다가 추가로 모든 방사는 그렇지만 12척에다가 이후에 있을 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60조 사업이 됩니다. 60조 사업에 우리가 이미 제시한 당근을 갖다 다 합치면 100조 원이 넘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이 일리가 있고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잠수함을 갖다가 이제 외국에 잠수함을 수주한 것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인도네시아에다 잠수함을 갖다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토 회원국인 선진국인 캐나다에 우리가 잠수함을 납품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한국 잠수함의 기술력에 대한 그 우려의 시각은 싹 없어집니다.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출혈 경쟁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60조짜리 사업을 해서 100조짜리를 투자한다면서 출혈 경쟁이 있긴 하지만 캐나다에 선진국 캐나다에 우리가 잠수함 12척을 납품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이제 수혜가 있다. 어떤 수혜가 있냐? 추가로 다른 나라에 갔다가 우리가 잠수함 사업을 설명할 때 야 캐나다가 우리 걸 가져갔어. 나토 회원국이 가져갔어. 더 이상 무엇을 갖다 너네 검증할 필요가 있니? 이런 맥락이 있어. 또 그들도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한국이 가져왔기 때문에 한국이 충분히 사실은 잠수함을 갖다 맡겨도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이 점을 노리고 우리가 100조짜리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캐나다라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쌓는다라고 그렇죠. 보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얼마 안 걸린다고 하는데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편히 주말 잘 쉬셨습니까? 이제 6월 10일입니다. 이제 목요일이 됐고요. 자, 오늘 준비해온 또 세 가지 이슈 하나하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보죠. 호남과 충청권에 반도체 공장을 신규로 설립한다. 물음표가 아직은 물음표라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충청권은 사실 삼성의 탕정 공장이 좀 있죠. 디스플레이 쪽. 그래서 마치 반도체는 아니긴 한데 호남과 충청권, 뭐 호남과 충청권 뿐이겠습니까? 경상도 쪽도 그렇고 지역에서 반도체 공장은 뭐 약간 수건 사업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인원을 많이,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돈을 많이 버니까 세수가 아주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음에 또 하나 상징성이 있죠. 대한민국의 이제 가장 대표 산업이라는 거, 전략 산업이야,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좀 폼을 좀 잡을 수 있는 거죠. 뭐 굳이 좀 표현을 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경기도에만 또 집중돼 있는 거는 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는 거죠. 서울이랑 가깝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좀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거, 뭐 용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큰 문제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게 최근 들어 좀 변수가 생긴 게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AI 산업이 지금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계속해서 AI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병목 중에 하나가 전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력기기 섹터가 굉장히 최근 한 2년 사이에 주가가 뭐 엄청나게 뛰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용인 클러스터 지금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제일 고민이 뭐냐면 용수보다도 뭐 용수야 남한강이 있고 하니까 용수 문제도 전력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지금 공장들만으로도 전력이 좀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용인 클러스터가 생기면 지금 그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렇게 분산된 공장들 한 군데로 몰아와서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건데 이게 클러스터니까 그야말로. 그러기에는 현재 경기도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전력 공급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뭐 호남권에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걸 땡겨 와서 뭐 한다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이 국가 프로젝트를 별도로 얘기를 할 정도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호남 충청권의 반도체 공장 신규 설립 얘기가 이제 이번에도 꽤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불을 붙인 게 뭐냐면요. 이 앞장으로 가보시면 최태원 회장입니다. 6월 8일, 최태원 회장이 6월 9일 날 도쿄에서 열린 그 행사에 참석을 한 다음에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계속 늘고 있다. 뭐 저까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용인 다음도 준비해야 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짓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공장은 2017년, 2018년 이 정도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제 용인에 앞으로 계속해서 4기를 짓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최태원 회장 600조 얘기를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저 최태원 회장 얘기는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좀 본격화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최태원 회장이 했던 얘기는 물론 한국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국내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건이 되면 국내에 짓겠다. 안 되면 해외로 나가겠다. 이런 식의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 한국에다가 계속 추가로 공장 짓고 싶어, 반도 공장. 근데 도와줘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장 가보면 이겁니다. 요 얘기가 빠졌군요. 요건 저 다음으로 가시고요. 다시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이었습니다. 취임 일주일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곧 공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뭐가 좀 준비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뭐 조금 이제 감이 좋은 분들은 뭐 반도체나 뭐 이런 쪽 아니겠어 생각, 로보틱스 뭐 이런 쪽 아니겠어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그게 최태원 회장의 그러니까 어제죠, 엊그제죠, 이제 9일이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얘기와 맞물리면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전에 얘기했던 그 대규모 프로젝트 얘기가 결국 반도체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국토 균형 발전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랑 맞물리면서 또 엊그제죠. 어제 10일 날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광주에 삼성전자가 패키징 공장을 만든다. 사실 이 패키징 공장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또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뭉뚱그려져 가지고 호남권 또 충청권,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현재 있지 않은 지역 중에서 호남과 충청 쪽으로 반도체 공장이 추가로 지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가속도를 밟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면, 자, 호남이랑 이제 충청권의 반도체 공장을 짓게 되면 장점은 전력 수급 쪽, 아무래도 이쪽에서 전력을 재생에너지 쪽으로 생산을 하니까요. 여기다 ESS만 붙여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용수나 부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죠. 반면에 단점은 기반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소부장 기반 시설들은 수도권하고 주로 좀 경상도권에 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시간이 이게 뭐 내후년부터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이에 얼마든지 소부장 등 이런 기존 기반 시설 생태계들은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인력 문제가 사실은 더 큽니다. 인력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대학 졸업한다고 바로 가서 뭐 반도체 뭘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지고 인력을 수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들은 저희 방송에도 자주 나오시는 전병석 중국 금융경제연구소장의 칼럼에서 제가 출처를 좀 가져온 것들이고요.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자율적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의 선택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관련돼서 세제, 인프라,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뭐 이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대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번에는 좀 정부의 어떤 기조와 맞물려서 상당히 좀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중국과의 지금 이제 레거시 반도체 물량 경쟁이 앞으로 아마 2, 3년 뒤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도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얘기 좀 해보죠. 이것도 좀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오늘 오라클 실적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예상보다 조금 아쉽다는 점이 나오긴 했다고, 클라우드 쪽에서죠. 결국 데이터 센터랑 연결되는 거니까. 어쨌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센터는 계속해서 투자가 좀 가장 크게 되고 있는 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이쪽, 즉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 이쪽에 대한 투자가 꺾이면 이제 반도체 업황도 꺾인다라고 이렇게 이제 동일시에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는 이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582조 우리 돈인데 이게 2030년에는 880조로 대략 한 50% 이상 더 늘어나는 거죠.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글로벌은 지금 연 8%, 아태 지역이 가장 좋습니다. 21%. 우리나라가 20%.
좀 화면에도 나오네요. A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 뭐 이렇게 쭉쭉 막대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10% 정도 됩니다. 요 자료를 그 딜로이트 코리아에서 냈는데 그 자료에 보더라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아태 지역에서도 뭐 굉장히 좀 높은 쪽이다라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2배 이상 되는 거고 미국에 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이퍼스케일러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뭐 오픈 AI를 비롯해서 그 주로 빅테크들도 뭐 구글도 그렇고요. 우리 쪽에 좀 이 하이퍼스케일러 쪽 투자. 그다음에 이번에 엔비디아도 그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OTT나 게임, AI 서비스 확산되고 또 사실 우리는 또 이 소버린 쪽이 상당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데이터 센터의 성장이 근데 계속 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병목입니다.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전력망 병목이 생겼고요. 최근에 이제 크루즈라는 회사 문제가 생겼던 것도 사실 이런 부분인 거죠. 사업 리스크 시스템이 발생을 한다. 용량 부족과 확장제 이거는 이제 메모리 쪽 얘기가 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의 한계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소 방향을 이제 딜로이트 코리아는 이제 그 컨설팅 회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전력 조달을 조기 설계에 내재한다든가 재생에너지 공급의 동시 창출, 수요와 공급 동시 설 뭐 이런 식의 대안을 제시를 좀 한 겁니다. 전력 수요 전망도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2배 반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뭐 10기가와트급 이상의 초대형 파이프라인이 계속 대기 중이라는 거고, 뭐 병목 변수들이 좀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전력 수요에 대한 전망들이 있고 당연히 이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될 텐데 다음 장 가보죠. 앞서 이제 딜로이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결국 우리나라가 이 데이터 센터 병목 현상에서 극복을 하려면 전력 중심으로 설계의 전략을 전환해야 된다. 앞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남권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결국 전력 생산이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예 데이터 센터를 설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처음으로 올라왔다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재생에너지 단독 조달 이거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호남에 지금 재생에너지는 넘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단독으로 이것만 공급하는 거는 이 간헐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하이브리드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건데 하이브리드는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BESS. 그러니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와 그다음에 이제 SMR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신규 원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뭐 원전이 그 전라도 쪽에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결국 여기도 보면 무슨 송배전을 까내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배전 깔 새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송배전을 깔려면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작업이고 돈도 몇십조가 들어가는 작업인데 그렇게 할 시간도 없다. 그럼 늦다. 그러니까 지금 하려면 결국은 일단은 신재생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ESS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뭐 지금 미국도 그래서 SOFP라든가 그다음에 가스터빈 엔진 발전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그 중간 과도기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입지 전략도 수요 중심이 아닌 전력 중심 전략. 그러니까 1, 2, 3 다 보면 대응 전략이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딜로이트 코리아의 리포트 내용인데 아마 기사 언론에서 찾아주시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담겨 있습니다만 핵심은 우리나라가 소버린 AI를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글로벌 AI 3대 강국이 되려는데 데이터 센터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적어도 아태 지역에서는 중국 다음으로는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거 가보겠습니다. 보죠. 오른쪽. 변동성 극심한 한국 증시 역대 최다 서킷 브레이커. 예. 사실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는 아니었습니다. 그제 발생을 했었죠. 발동을 했었고 어제는 또 매도 사이드카가 또 코스피에서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요. 매수 사이드카 12번, 매도 사이드카 12번 해서 24차례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6번 발생한 거 이제 거의 버금가는 건데 이때에 비해서 훨씬 빨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때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겠고요. 160일 동안 24차례 했으니까 주 1회 정도 발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160일이라는 건 올 들어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사이드카는 잠시 멈추는 건데 서킷 브레이커는 뭐
거래소 풀 때까지 가는 건 20-30분 이상 보통 걸리죠. 자,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이제 올 들어서 이렇게 3월 4일, 9일, 그다음에 그제 8일까지 해서 3번이 발동이 좀 됐고, 이거 이제 선물이 8% 이상 급락을 했을 때 얘기가 좀 되는 거고, 2000년도 2번, 2001년도 1번.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 2번이고요. 뭐 이건 이때는 이제 9.11 테러니까 좀 시장 외적인 일이었고, 그 다음에 팬데믹 때 3번 팬데믹 때 2번이죠. 2003월하고 3월에 2번 있었고, 그 다음에 뭐 2024년 이건 뭐 1번이니까 이건 좀 이례적인 거고, 그런데 올 들어 3번인 겁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만 좀 종합을 해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변동성이 좀 큰지 이거를 확실하게 좀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또 사이드카가 많이 발동되느냐. 일단 변동성이 커졌다.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고, 요 마지막 얘기가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내용을 가져왔던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건데요. AI가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좀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리턴이 좀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수익성 논란 생기고, 계속 노이즈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AI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결국 인터넷이,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오긴 했었습니다만 인터넷이 발전했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결국은 세상의 일상에 착근을 할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까지 가는 과정에 과도기가 있는 거고, 지금이 그 과도기라는 거고, 이 과도기가 즉 투자와 이익이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난 이 시장의 변동성, 노이즈에 따른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HLB라고 그러고 HLT죠. 그 초고빈도 투자, 각종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더욱더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투자와 이익이 매치가 어느 정도 되는 때까지 이런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루 뭐 3-4%, 4-5% 이런 변동성에 투자자분들이 막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이렇게 보시지 말고 그냥 그건 상수야라고 아예 멘탈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상황 함께 분석해 보고 갈 텐데요. 오늘 모셨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창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간밤에 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증시 하락의 이유를 다 찾고 있긴 한데 이제는 너무 깊게 분석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간밤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그 CPI 나온 거 보고 잤는데 네네. 반등하고 보고 잤는데 일어나니까 맞아요. 하락되어 있더라고요. 나스닥이 1.98% 하락했고 그리고 다우가 1.87% 하락을 했는데요. 그 CPI는 뭐 우려가 있었지만 어쨌든 뭐 그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헤드라인 CPI가 전월 대비 0.47% 상승하면서 예상치 0.56%를 하회를 했고 네. 또 근원 CPI도 전월 0.38% 상승해서 0.22%로 이제 둔화되면서 네. 이 부분이 이제 초반에 반도체라든가 맞아요. 미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 결국에는 그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또 시장이 또 하락의 도화선이 된 거로 보여지고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그 이란의 인프라에 대해서 뭐 그 발전소 교량 등에 대해서 뭐 추가 공습 예고를 했는데 오늘 5시 15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공습이 이틀 네. 연속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도 지금 좀 추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국제 유가도 좀 상승폭을 반납을 했지만은 다시 또 이제 92달러로 넘어가는 맞아요.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CPI는 어쨌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선 이제 FOMC로 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미증시의 또 추가적인 하락은 어제 뭐 그 슈퍼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또 이제 그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유상증자. 소프트뱅크가 오픈 AI 지분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에 실패를 하면서 급락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섹터로의 어떤 차익 매물도 원인이 되기도 했고 또 엠프로트비라든가 이제 이거 계속 자금 조달 이슈가 있거든요. 맞아요. 또 지금 오라클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은 가이던스라든가 다 잘 좋았어요. 나왔는데 미증시 하락 이유도 있고 그리고 그 자금 조달이 한 자금 400억 달러 조달, 정도 예. 있으니까 이제 여전히 막대한 그러니까 저는 호황 때문에 그런 대규모 자금 조달을 맞아요. 하겠지만은 여전히 버는 거 대비해서도 자금 조달이 많다 보니까 그게 다 비용으로 나간다 그런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거로 요즘에 보여지고요. 근데 기업들이 약간 그냥 돈 필요하면 다 그냥 유상증자 해버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이제 현금 흐름에 이제 그 마이너스 생기기 시작한 네. 거고 그리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매출 사업이 어떻든 뭐 한 그 58%에서 64% 네. 증가 예상을 하니까 네. 잘 나온 거면 잘 나왔는데 맞아요. 시장의 결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지금 그 5월 달과 달리 지금 시장이 어려운 이유가 시장의 하락 이유가 단순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되게 복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게 이제 금리 발작 이슈도 있고 뭐 그 AI 밸류체인의 어떤 그 병목 현상들 그리고 뭐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 리스크 근데 최근에 소캠 이슈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양하게 그 CPI 있었고 금리 발작 이슈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이슈도 있고 게다가 또 이제 수급 모멘텀 그 수급 이슈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페이스 X를 상장이라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시장이 가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서 지금 구조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가만히 있던지 아니면 매매 한 번이라도 엇박자 잘못하면은 손실이 되게 클 수 있거든요. 쉬어가라. 그래서 쫓아가면 안 돼요. 급락 시에 내가 잘 보던 종목도 좀씩 분할 매수하는 정도는 괜찮지만은 네. 쫓아가면은 그 하루 한두 번만 맞으면 금방 20% 30% 손실이 그냥 발생하기 때문에 좀 그 매매는 좀 최선으로 자제를 하시면서 이번 주 이제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과 스페이스X 상장 이벤트까지는 좀 보고서 지나가시는 게 그리고 저가 매수도 조금 미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할 이야기가 많긴 한데 결국에는 이 결론으로 좀 귀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쉬어가자. 이게 쉬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잘못하다가는 이게 엇박자 나면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30% 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 꼭 생각하셔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C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는 월가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뭐 금리 동결될 거다 이렇게 전망 대체적으로 내놓는 것 같고요. 금리 시나리오 어떻게 보세요? 그 CPI는 대체로 뭐 예상에 부합했고 뭐 일부 하회도 있으니까 요거는 잘 넘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절대치 자체가 높아요. 4% 이상이니까 맞아요. 이거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고금리의 장기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는 가장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이거 연준의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런 거를 가장 우려를 하는 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원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적이 하향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업의 실적이 하향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돼버린다니까 네. 그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연준의 스탠스 특히 이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금리 그 인하가 폭이 얼마큼 축소가 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가 좀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혹시 점도표 약간 폐지 이슈가 좀 있어서 네. 새로운 연준 의장이 이제 점도표를 좀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폐지가 되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구조가 그러니까 그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 원유가 상승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지금 소비자 가격에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마진 스퀴즈를 겪는 기업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마진 압박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익이 이제 EPS가 줄어드는 기업들도 일부 뭐 반도체 빼고는 좀 나오고 있는.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CPI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확실히 못 가는 거예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좀 노이즈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국내에 지금 빅스지수가 91일이 넘어갔어요. 그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으로 그 쫓아가는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주요 종목들이 뭐 반도체 쪽으로 막 쏠림이 많이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익 기준으로 쏠림 심하다고 정당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정당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다른 섹터를 팔고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랠리가 나왔는데 더 가지 못하는 건 외국인은 올라가면 의무적으로 팔아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캡 때문에.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막히는 현상이 벌어지고 다른 섹터가 더 빠지면은 비중이 더 올라가면 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건전하려 그러면은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가기 위해서는 다른 섹터 같이 올라와 주면서 키 맞추기가 좀 돼야 네, 되는데. 좀 키 맞추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줄어들면서 매수 여력이 생기면서 그래야지 외국인도 또 자금 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되는데 아. 한쪽으로만 계속 쏠리고 다르게 빠져버리면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매도를 해야 되는 악순환이 지금 벌어져서 지금 시장 속이 너무 꼬였습니다. 요게 풀리려고 하면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ETF 리밸런싱 그 코스피 200, 150 이런 것들 리밸런싱 하고 스페이스 X 상장까지 좀 지나가야지. 너무 많은 것들이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좀 반대로 지나가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업종에 올라가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 섹터에도 보면은 그게 무차별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는데 안에서도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예를 들면 바이오에서도 임상 결과 잘 나오고 맞아요. 에러도 하고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옥석을 고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도 비싼 것들 많이 있지만은 밸류에이션 싼 종목도 싼 것도 있어요?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대미 투자 관련 섹터가 많아요. 거기서도 좀 아이들을 찾아보시면 상당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가 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제 과하게 하락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한쪽으로 수급이 쏠린 상태에서는 풀어지는 과정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약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듣고 왔고요. 저 CPI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일단은 뭐 CPI, FMC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다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흔들리면서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AI 내러티브가 훼손이 된 거다. 이게 약간의 지금 이제 균열이 살짝 생기고 있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편으로는 아니다. 뭐 그거는 지금 너무나 확대 해석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장 큰 건 수급이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 수밖에 없는 그 수급 네. 이벤트가 있는 네. 상황이다. 스펙스 X 얘기도 하지만은 너무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더 강해진 거죠. 상단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노이즈가 생기면은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고 네.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는데 크루소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네, 데이터 근데 어제 센터. 다시 한번 얘기 나온 거는 결국에는 크루소 같은 경우는 그 디벨로퍼의 변경이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와이오밍 1.8기가와트시 프로젝트 중단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프로젝트의 자체 중단이 아니라 사이트와 하이퍼스케일러와의 고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개발자, 디벨로퍼만 변경된 거에 불과하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프로젝트의 실행에 대한 가시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조정은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2개월 선행 PR이 6배 떨어졌어요. 보통 이게 금융 위기에서도 한 6배 정도는 사실 하단인데 네. 언더슈팅이거든요. 아마 근데 추가 언더슈팅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걸 팔아야 되냐, 더 빠질 걸 염두에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버티는데 현금 있으면은 분할 매수도 하겠지만은 그 기계적인 매도에 의한 하락은 밸류를 따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빅스가 90일이 넘어가는 상태고 이게 변동성에서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빠질 때 더 빠지고 올라갈 때 더 올라가요. 이게 이제 쇼감바라고 요즘 많이 이해하잖아요. 네. 그 방향성으로 해지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변동성은 쏠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건데 상당한 조정이 나오게 되면 또 저가 매수는 들어오는데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좀 건넬 필요는 없습니다. 변동성을 견뎌야 돼요. 지금 그런 받아들이고 견디시고 뭐 분할 저가 매수도 염두에 두시고 없으면은 이번 기회에 이제 뭐 반도체 비중 늘리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 28년 초까지의 그 뭐 저기 그 프로젝트 그 자체가 변함이 없거든요. 전체 수주 그 파이프라인이 40기가와트시 정도고 그리고 이미 확정된 게 4기가와트시 정도인데 1.8기가가 잠시 디벨로퍼 바뀐 건데 이게 중단된 거로 인한 하락도 과한데 중단된 게 아니에요. 중단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단이라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네, 그냥 파트너십이 구조조정된 것뿐이에요. 기존의 파트너, 또 개발 파트너였던 크로소가 프로젝트에 제외되고 그리고 이제 그 BKH라든가 그 해당 스펠러 고객 간에 직접 협의가 됐기 네.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그 뭐 더 오히려 더 좋은 얘기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죠. 이거 이슈 노이즈는 더 이상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수급 이벤트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종가에 많이 팔아야 돼요. ETF랑 그런 데서 네. 그 비중 이상 편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데 또 이거를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수급 이벤트가 길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나눠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지금보다 어쩔 수 없이 더 빠져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다들 알긴 아는데 어떻게 그럼 전략을 세워야 될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급 고임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ETF 정기 변경이 있어요. 네. 그리고 선물시 동시 만기일도 있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가장 많이 오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기준을 넘어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의 매도를 상당히 해야 되고요. 아마 장중에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더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걸 견뎌내셔야 되고 생각보다 많이 빠지면 오히려 더 매수할 생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단일 종목 ETF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더 극심한 거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단일 종목 ETF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네. 차라리 그냥 현물을 사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투매는 안 하시는 게 그런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그 보유 관점에서 의견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프로그램 매물이 상보다 강하면은 내가 생각한 거 이상보다 빠졌을 때 멘트를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흔들리지 않도록 잘 하시고 그리고 주식창을 닫아야 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주식장 자체를 의도적인 이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셔도 괜찮지만 좀 나눠서 사시거나 좀 보고 사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급락하는 장세는 주도주로 교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다 빠졌을 때는 네. 그 주도주가 비중 적거나 없는 분들은 이제 그 갈아타는 기회로 삼으시고 뭐 한쪽 섹터로 바이오만 바이오 2,000원으로 몰빵하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갈아타실 기회인데 근데 다만 그 컨벡션 베팅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컨벡션 베팅을 하시면 안 돼. 한쪽으로 내가 필요 이상의 비중을 더 태우면 안 되는 겁니다. 반도체 좋은데 반도체 한 비중 50% 있는데 나 이 반도체 좋아 몰빵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손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조정 나왔을 때 멘탈 흔들리고 손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적당한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왔고 마지막 또 이제 질문으로 저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의 실적 하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이 결국에 한국 증시를 받쳐주는 가장 큰 버팀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트폴리오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될지 그리고 반도체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없는 분들은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6월 한 달 동안 그렇게 그러면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포트가 짜진 분들은 견뎌야 되는 거고 없는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펀더멘털 이슈가 아니고 펀더의 위기가 아니라 지금 수급 모멘텀, 그러니까 수급의 소용돌이 속에 위기다. 우리가 빠졌다. 거기에 지금 헤어나지 못하는 거고 코스피가 하루에 뭐 8%, 7% 막 이렇게 3일 연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의 한 11거래일 중에 하루 빼고 계속 다 하락이에요. 그리고 그 하락이 2% 이상 하락이 막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게 자체가 이제 기계적인 그 매도 매물 이런 그 쇼감마 이런
이슈기 때문에 그러니까 쏠린 게 지금 해소되는 과정에 필요한 거죠. 그런 해소 과정에서 그리고 내가 버텨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주도 섹터에 머무르고 있어야 반등할 때도 걔네가 먼저 올라가니까. 주도주를 무조건 쥐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물려도 거기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다른 쪽으로 괜히 대안 찾으면 답이 없어요. 반도체겠네요. 네, 그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맞는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략 저는 뭐 권고하는 비중을 한 40에서 50% 정도는 반도체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한쪽 그거 이상 너무 쏠리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좀 그 나눠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창환 이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전략을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도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락이 나오는 그런 장세입니다.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팔아야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일단은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반도체가 주도주인 것은 확실하니까 이 반도체 중심으로의 주도주를 절대 놓지 말고 일단 6월 한 달 시장을 좀 버텨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환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 7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전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남겨둔 상황인데요. 개장 전 알아야 할 시그널 이어서 현안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5월 CPI는 예상치에 대체로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줬지만 그래도 상승률이 두드러졌다는 점, 또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또 스페이스 X의 초대형 상장이 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시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8개 기술주 상황 애프터마켓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 7개 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200달러 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정규장에서 3%대 하락, 애프터마켓에서 0.37% 추가 하락하면서 199달러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마존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자금력 의심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캐나다에서 추가 채권 발행을 해왔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시티은행과 함께 주도를 해서 175억 달러의 신규 장기 대출을 발행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지난주에도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이번 주에도 또라고 반응이 이어진 겁니다. 투자자들은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정규장에서 2%대 하락, 애프터마켓에서 0.42% 추가 하락하면서 237달러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단에서 정규장의 분위기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1%대 하락했지만 현재는 0.04%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고 39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 정규장에서 2%대 하락이 있었습니다. 메타와 알파벳 관련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사건에 대한 재심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제 메타와 알파벳에서 자극적인 컨텐츠 청소년은 볼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소셜미디어 생태계에도 중요한 변화가 될 그런 판결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애프터마켓에서 0.37% 하락하면서 568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하락하고 있지만 애플 정규장에서 0.35% 유일하게 상승불 켜낸 종목이죠. 현재 291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애플은 지출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현재 29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정규장에서 3%대 하락했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을 앞두고 계속해서 변동성 챙겨가는 모습이고요. 알파벳도 메타와 같은 이슈로 현재 2%대 하락했고 애프터마켓에서 0.38% 추가 하락했습니다. 355달러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고 오라클은 장 마감한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도 EPS도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왔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상승률이 두드러지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오라클이 작년에도 이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연도에도 비슷합니다. 또 오라클이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소프트웨어단의 팔란티어 등이 함께 하락했습니다. 현재 오라클 7%대 하락하면서 200달러 선을 붕괴했습니다. 186달러 선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함께 살펴보시면요. 유가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추가 공격을 할 것이다. 이란의 이 핵심 시설들을 폭격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흐름은 생각보다는 많이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유가였는데요. 현재는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9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금 가격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오히려 금 가격이 하락하게 된 건데요. 0.51% 하락하면서 4,0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주요 지표들 오늘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도 EWI 한국 ETF도 모두 하락했는데요.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4%대 하락하면서 1,200포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1,185포인트에 거래가 됐고 EWI 한국 ETF도 2%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78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하락, 원달러 환율은 0.11% 하락하면서 1,5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